대선 직후부터 얼마 전까지 제일 유행했던 말이 있죠. 뭘까요? 단언컨대요? 그거 말고 그건 좀 요즘 거고 느낌 아니까? 이거? 이거는 좀 이거 말고요. 네. 힐링이라는 말 여러분들 무지하게 유행 탔죠. 이를테면 대선 결과 보시고 뭐 멘붕 왔다.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대화들 참 우리 많이 나눴는데요. 힐링, 이 치유가 필요한 건 어떤 이 정신적인 상처가 있다는 뜻인데 이 한국 사회를 이 상처, 이 트라우마라는 관점에서 진단하는 심리학자가 계셔서 저희가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힐링이 필요하시잖아요. 최근에 바로 이 책입니다. 트라우마 한국 사회라는 책을 낸 분인데 오늘 뉴스 초대석 사실은에서는 이 책의 저자시죠. 심리학자 김태형 씨 모시고 지금 우리가 아픈 이유 그리고 치유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심리학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이고 참 이렇게 심리학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다른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네네. 어떻게 부를까요? 심리학자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심리학자 네. 김태형 선생님.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왜 혹시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학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좀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다른 분야는 다 이제 역사학자, 사회학자 이렇게 불러주는데 심리학 쪽은 잘 그렇게 안 불러줍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요? 그냥 무슨 연구소 소장님, 무슨 교수님 이렇게 해서 네네 그런 것보다는 저도 입에 이렇게 안 배 있어요. 심리학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식으로 자기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앞장서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형 심리학자 이렇게 저서를 보니까 깜짝 놀라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한 10권 넘는 것 같은데. 네, 17권 썼습니다. 헐. 여기 로미오는 정말 줄리엣을 사랑했을까? 저 읽어봤거든요. 이 사랑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런데 어떤 책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책은요. 대박까지는 아닌데 불안증폭 사회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불안증폭 사회. 네, 2010년도에 나왔던. 그 다음에는 심리학적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 정조 그때 붐이 일었을 때.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아마 그 다음 아닐까 싶은데. 진짜 이 트라우마 한국 사회 저희 작가들도 완전 깜짝 반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뭐 틈틈이 읽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우리 세대 사회를 분석하고 치유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역사인식도 여러분들과 아마 많이 통할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속적 집권으로 민주화가 달성됐음에도 경제적 생존의 문제가 오히려 악화됐어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공동체 목표에 즉 정치적 관심과 기대가 접고 개인적 안락과 성공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겪고 계시죠? 이 무렵부터 부자 되기 열망이 한국인들의 영혼을 무섭게 잠식하는 동시에 개인주의적 안락과 풍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이른바 웰빙 바람이 불었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생존 위기가 한층 악화돼 버렸어요. 한국인들은 개인적 안락과 풍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웰빙이 실현 불가능한 사치스러운 목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전제하에 이제 트라우마를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힐링이 준비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힐링 얘기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 좀 대선 이후에 여러분들 멘붕 치유를 위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대선 트라우마 심각하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심각한 것은 희망이 꺾였다는. 그러니까 또 한 번 지난 5년과 비슷한 시기를 또 겪어야 한다는 이런 좌절감이 제일 심각한 것 같고요. 아주 심각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사실 확인할 거 미리 저희가 던져보겠습니다. 분단 트라우마는 생매장에 대한 공포다. 왜 생매장에 대한 공포를?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목숨은 붙어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니까 분단의 질서를 어긋나는. 사실 그거보다는 공포증입니다. 공포증. 그러니까 빨갱이로 몰릴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좋습니다. 그 공포증. 지금 전쟁 끝난 지 6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공포증이 아주 중요한 트라우마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분단 트라우마는 생매장에 대한 공포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세대별로 트라우마가 다르다. 정말
30년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10년 단위로 저는 10년 이제 네네, 단위로? 다르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트라우마는 어떤 트라우마인지 아주 세부적으로 트라우마를 분리를 하셨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 대선 트라우마 심각하다. 네. 희망을 잃었다. 그 밖에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일 여러 가지가 심각성이. 있지만 하나만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단 트라우마가 악화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은 분단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집권에 성공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이쪽 진보 민주 세력은 분단 트라우마에 의해서 그게 한 번 더 상처가 덧나면서 잠깐만요. 네네.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을 해주세요. 저는 그냥 정신적인 네네. 상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넓게 생각하면 좀 심플하게 심리적 상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 상처. 네네. 자, 다시 한번 그럼 진행해 보죠. 네네.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분단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심리적 상처를 이용하고 우리의 있어. 상처를 이용한 거죠. 아픈 데를 찔러서 움츠리게 만들어서 나쁜 거네, 그러면. 그렇죠. 아주 나쁜 거죠. 상대방의 상처를 이용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쪽은 그 상처가 찔리면서 너무 아파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새누리당은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 이 분단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한국 정치를 주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을 이제 동원해서 지금 색깔론으로 민주당을 데리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왜? 야, 민주당 정도는 맞서 싸워줘야 되는데 새누리당한테 끌려다니면서 저렇게 당하는가. 계속 공작 정치에 당하고 색깔론에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김태형 심리학자님을 모시고 정말 이야기 듣고 싶은 부분은 우리들의 상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멘붕이라든가 뭐 힐링이라는 말이 아주 범람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적인 통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아픈 거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상처는 일단 분단 트라우마입니다. 그 다음에 우월감 트라우마라고 있습니다. 우월감이요? 네, 우월감 트라우마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트라우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강박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변방 트라우마라 그래서 집단적인 왕따 게임. 그러니까 소수자나 그 낙후된 지역을 따돌리고 무시하는 집단적인 이제 학대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월감 트라우마의 집단 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세대별 트라우마가 있죠. 각 세대에게 고유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공통적인 상처고 거기에 이제 개인적 상처들이 이제 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대선 이후에 우리가 멘붕 됐다라고 하는 상처가 덧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대선에 졌다 이겼다 차원에서 오는 단순한 열패감이 아니라 그렇죠. 깊이 들어가 보면 분단 트라우마가 가중됐고 그렇습니다. 그 대선 패배라는 걸로 인해서 그리고 변방 그다음 우월감 트라우마 세대별 트라우마가 더 강화된 거군요. 그렇죠. 심화된죠. 상처가 악화된 나 거. 그래서 아팠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난 져서 짜증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졌기 때문에 다가올 그런 공포들이 트라우마를 고통들이 커지고 자극하는 거군요. 일단 트라우마가 있으면 아프거든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이제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힐링 쪽이 더 오히려 지금은 좀 관심을 끄게 되는 겁니다. 또 힐링이라는 증상 자체가 공동의 힘으로 공동체적 목표를 향해서 치유를 하겠다 나를 이런 걸 버리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대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라우마를 자극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건드려서 고통을 줌으로써 집권에 성공한 새누리당이 계속 트라우마를 활용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힐링해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럼 지금? 분단 트라우마에서 먼저 벗어나야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게 이제 제가 분단 트라우마의 핵심이 공포증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럼 분단 트라우마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분단 트라우마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 대선 트라우마 심각하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군요. 두 번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단 트라우마는 생매장에 대한 공포다. 네. 이 정도로 두려운 공포가 분단 트라우마인데 민주당이 네, 지금 그 분단 트라우마를 치유해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끌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자기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 상처에 이제 잡혀 있으니까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치유해 줄 수가 없죠. 네. 이 이제 분단 트라우마는 사실 공포인데 누구에 대한 공포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공포입니다. 무서워 나도.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부터 이 정적이나 반대자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다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엑섹터로 했죠. 그렇습니다. 6.25 직전에는 보도혁명 사건으로 네. 수십만을 아예 그렇죠. 진짜 생매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살했고 그 이후에도 정적이나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다 간첩을 몰거나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거든요. 그렇죠. 물고문하고 네. 전기고문하고. 게다가 그 당사자만이 죽는 게 아니고 연좌제로도 가족까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트라우마네요. 무서운 무기죠. 저쪽한테는. 네, 새누리당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당장 겪진 않았어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마치 네. 불에 데워본 아이들이 네네. 완전히 화들짝 놀라잖아요. 뜨거운 거 오면. 네. 그거보다 한 100배는 더 놀라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있었으니까 과거의 사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그거죠. 나 빨갱이라는 소리는 듣기 싫다. 요즘은 이제 종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너무 좀 빨갱이가 세다 보니까. 저도 싫어요. 예, 그 다음에 친북으로 원래 바뀌었었거든요. 옛날엔 친북이었어요. 네, 근데 친북을 또 버렸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남북 화해 정책을 추진했더니 안 맥혀. 이걸 친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극우 보수가. 그러니까 이제 친북 그러면 노 전 대통령도 포함되고 민주당도 포함이 되고 그래요. 이걸 또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종북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거에 한번 찍히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한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됐어요. 혹시 심리학적으로 네.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주로 해온 언론인이기 때문에 네네. 레드 컴플렉스 네네.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네네. 전 사건을 통해서 항상 느끼고 있는데 네. 심리학적으로 네. 이를테면 이 분단 트라우마를 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공포인지. 그러니까 이제 분단 트라우마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것을 무서워하냐 말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넌 사회주의자다. 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아니라고 발뺌부터 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3번 부인하죠. 그게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무슨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제 새누리당에서 사회주의 정책이다. 친북이다. 그러면 그 자기가 내세운 정책이나 주장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베드로처럼 부인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쟁이 우리나라는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말씀하시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에서 사회주의 도시다. 그러면 그게 사회주의 도시라고 보기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아니라고 발뺌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단 트라우마에 되게 중요한 양상이네요. 양상이죠. 실제로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바마가 이제 사회 보험하면서 이건 사회주의자다. 네네. 그래서 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미국은 먹히는 게 좀 약하죠. 그렇게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세게 먹히죠. 완전 먹히죠. 대표적인 NLL 논란이거든요. NLL 논란이 딱 터졌을 때 보여준 태도를 보십시오. 사실 사람이 제가 이제 분단 트라우마의 제일 나쁜 점을 뭘로 보냐 하면 이게 공포증이기 때문에 분단 트라우마가 딱 터져 나오면 이성적 사고 능력이 마비됩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으로 머지가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위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NLL을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붙었어요. 노 전 대통령 발언으로. 그렇죠. 그러면 진위 판단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돼. 일단 사실 여부터 확인을 해야죠. 진위 진짜냐 아니냐. 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그렇게 사실이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국민들한테. 그렇죠. 아니면 불리하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판단 과정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지 뜨거워. 무조건 NL에 대해서 영토선이라고 말하면 종북이 되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쟁이 진행이 안 됩니다. 사실 검증도 진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는 과정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위 판단, 가치 판단 필요 없어요. 종북이냐 아니냐 판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 같은 거에 의문 제기하면 종북이 되는 거예요. 천안함 프로젝트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은 네. 너무나 상식적인 그냥 보도된 것만 가지고 사실 우리 백 감독한테 네. 미안하지만 있는 대로 그대로 사실 열거한 것 뿐인데 그조차도 방송 못하는 IPTV에서도 퇴출됐다고 그래요. 정말 이 분단 트라우마 가장 무서운 트라우마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재미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인 세대별 트라우마가 아주 제각각이다. 네. 자, 제가 50년대생 보니까 좌절의 시대, 좌절 트라우마가 있고, 네. 60년대생은 민주화 세대로서 이제 희망, 미완성 트라우마. 미완성 트라우마가 있고, 70년대생은 세계화, 네, 혼돈 트라우마. 혼돈의 트라우마가 있고, 80년대생, 90년대생을 이 트라우마로 묶었어요. 바로, 공포입니다. 저는 약간 의외였어. 왜 공포의 세대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셔서 물어보시면 아시겠는데 70년대생까지는 말이죠. 어린 시절에 뭐 하고 있었냐, 뭐 했냐, 그럼 놀았다 그러죠. 만화방에 있었지. 친구들 다 하고선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80년대생부터 물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못 놉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유년기를 박탈당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사교육, 경쟁교육을 받았어요. 네. 부모로부터. 그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유년기를 박탈당한 그룹인데, 세대인데, 이 세대가 그 트라우마를 그때 갖게 된 트라우마, 공포 트라우마입니다. 왜 공포 트라우마예요? 근데? 왜냐하면 세상이 무섭다는 거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고 즐거운 곳이어야 되거든요. 친구들하고 놀고 산들 다니고 이러면서 행복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행복이 아니고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공부하느라고선 놀지도 못하고. 저는 그 정도면은 오히려 경쟁에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세대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약간 두려움 같은 걸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김태형 심리학자께서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그렇죠. 80년대생, 90년대생이야말로 네네. 내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공포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세대구나. 이렇게 네네. 보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운 곳이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세상이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힘겹고 살기가.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이 IMF를 겪으면서 유년기, 청소년기 들었을 즈음에 제일 많이 애들한테 하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못 가면 거지 된다. 이런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IMF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이 세대가.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도 무서워하고, 어른들 다 무서워하고, 얘들은 어린 나이에 그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을 몸으로도 느끼면서 말로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도 여전히 협박은 계속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우리 작가분들이 주로 80년대생, 90년대생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공포에 대해서 수긍하는 눈치인데 네. 사실 저희 같은 60년대나 70년대 초반 세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공포, 그 데모하다가 끌려가고 죽는 사람 봤기 때문에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민주화에 따른 트라우마가 그 공포보다는 어린 시절 공포가 더 무섭죠. 네. 왜냐하면 마음의 힘이 약하니까 어린 시절에 겪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음의 상처는 어린 시절에 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에서는. 이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 작은 충격에도 상처가 생기니까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당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대가. 그러네요. 그리고 그게 크면서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갔는데도 스펙을 쌓아야 되고 청년 실업이 닥치고 미래가 완전히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세대는. 대학 졸업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취업을 하려고 애쓰고.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80년대생, 90년대생, 우리 대단히 많은 시청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동의하신다면 그럼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좀 아울러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저는 이 세대가 네. 이 8, 90년대 세대. 세대가 여기서 탈출하려면 일단 공포감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없애냐고요, 그거를. 그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 부모와의 관계를 저는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외의 대안이시네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 차원이죠. 네. 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다 성공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한테 세상에 적응하고 순응해라. 나서지 말고 얌전하게 이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던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좌절세대입니다. 이 좌절세대가 좌절당한 경험을 자식들한테 전가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좌절하자고. 근데 사실 자기들이 자기 인생들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자식들한테는 이 세상에 그냥 순응하라, 적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압력, 사실 협박을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집에서
그 잘못하면 거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하면 거지 될 뻔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자식들한테 어릴 때부터 협박을 해서 애들을 공포에 적게 했으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 사랑이잖아, 그거는.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사랑은 자기가 실패한 거를 반복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저도 사실 좀 그러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방송을 해야겠네요. 한국의 부모들이 대체로 그래요.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랑 똑같은 인생을 살 걸 강요해요. 맞아. 제가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죠. 자식들의 인생은 자식들이 선택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근데 또 하나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공동체 회복. 네.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건 혼자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한 친구들이죠. 네. 친한 친구들 아니면 카페, 학교에 있는 친구들 이런 좋은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자기들의 공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만나면은 굉장히 친한 것 같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명랑하고. 네. 근데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면 우울증이 대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우울증. 네, 가면성 우울증 있죠. 겉은 웃는데 안은 울고 있어. 네, 우울증 그런 우울증입니다. 저도 좀 있는데. 이게 왜 한국 사회에 특이하냐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데 이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에 걸린 걸 얘기를 못 해요 나와서 경쟁력 없는 사람 붙일까봐.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못난 놈. 네, 그럴까봐.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웃어요. 집에 가서 혼자 우는 거죠. 이게 나쁩니다. 피상적 관계거든요. 서로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고독과 공포와 우울을 치료할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소수라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네. 술 마시고 이렇게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곳. 그냥 웃으면서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곳이 한잔 아니에요. 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한 잔, 두 잔을 하든 세 잔을 하든 같이 산에 가도 되고 깊은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의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네.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뭐 등록금 집회 나가도 네, 되고 그렇습니다. 뭐 여하튼 여럿이 하는 걸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나눠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저는 사실 제가 좀 이게 심리학적으로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게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김태형 심리학자 선생님한테 좀 힐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자주 만나 뵙고 상담을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공적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치유도 받고 좋습니다.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 사회 대선 트라우마 심각하다. 네. 아주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거야. 이번 대선 이후에. 네네. 잘 정리하죠. 그렇습니다. 좋은 학생입니다. 두 번째, 분단 트라우마는 생매장에 대한 공포다. 우리나라 특히 한민족한테 트라우마 중에 가장 강력한 네. 트라우마로서 분단 트라우마가 있고 분단 트라우마가 정치권에서 계속 자극받으면서 네. 재생산되고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세대별 트라우마가 제각각인데 특히 80년대생, 90년대생 이 공포 트라우마 치유가 심각하다.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자.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김태호 선생님 자주 좀 뵀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고발뉴스 네, 이게 뭐 스튜디오는 뭐 우중충해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태형 심리학자 선생님 이렇게 모셨는데 간단하게 총평 좀 해주시죠. 네. 네, 이 짧은 시간에 트라우마의 깊은 내용들을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네. 우리가 이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느냐 또 이제 우월감 트라우마를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우월감 트라우마, 세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다음 대선도 저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고발뉴스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은 코너를 통해서 이 트라우마 한국 사회 상처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하는 따뜻한 심리학자의 시선이 관통되어 있는 좋은 책을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저도 짧은 대화를 통해서 치유받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함께 치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 한국 사회 김태형 지은 책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태형 심리학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